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짧게 마치 전보처럼.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 출장이 잡혔어. 사흘 후에 돌아갈게. 몸 조심하고. 부산. 급한 고객사 요청이 있어서 데려다 줄까? 아니. 새벽 6시 비행기야. 당신은 푹 자. 돌아올 때 미리 말해줘. 데리러 갈게. 응. 사랑해. 나는 화면에 박힌 그 관용적인 사랑이라는 문구를 멍하니 응시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다. 그 두 글자는 마치 슈퍼마켓에 방부 처리된 통조림 같았다. 포장은 완벽했지만 안의 내용물은 이미 변질되어 있었다. 결국 나는 똑같이 아무런 온기 없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사흘 후 나는 서울 시내 최고급 백화점에서 부산에 있어야 할 아내를 마주쳤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셔츠빗을 정리해주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종류의 집중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손가락은 셔츠깃의 미세한 주름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섬세하게 매만지고 있었다. 그 순간 백화점의 시끄러운 배경음악도 화려한 조명도 스쳐 지나가는 인파도 모두 순식간에 소리를 잃고 색이 바랬다. 내 세상에는 무한히 느려진 눈부시도록 선명한 그들의 움직임만이 남았다. 나는 발걸음을 옮겨 다가갔다. 내 목소리가 기이한 웃음을 띠고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서연 씨, 이게 당신이 나 대신 찾아낸 후임자예요? 눈썰미 한번 좋으시네. 나보다 3살은 어려 보이네요. 세 개의 얼굴, 세 가지 완전히 다른 표정이 같은 순간 나를 향해 돌아섰다. 시간은 그 순간 산산조각이나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파편이 되었다. 그 서연 씨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어떤 것이 근본부터 끊어져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서연의 얼굴은 백화점 천장의 차가운 조명 아래 박물관에 만지지 마시오라는 경고판이 붙은 도자기처럼 연약해 보였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 아름다운 손은 여전히 그 남자의 셔츠깃에 멈춰 있었고 마치 갑자기 얼어붙은 조각상 같았다. 그 젊은 남자, 나중에 박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처음에는 당혹감을, 이내 깨달음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색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정말 젊었다. 피부는 탱탱했고 머리는 섬세하게 손질된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 그에게는 예술가 특유의 여유로움이 있었고 매일 고객사 기획안과 KPI에 쫓겨 사는 이 광고쟁이 나와는 확연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민준 씨, 서연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녹슨 철판을 사포로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내 얼굴의 웃음은 오히려 더 찬란해졌다. 나는 그들 앞에 다가가 박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소개 안 해줄 건가요? 이분은 박지훈 씨예요. 저희 회사 협력 디자이너세요. 서연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빨랐다. 박지훈 씨, 이쪽은 제 남편 김민준 씨예요. 박지훈은 손을 내밀었다. 그의 태도는 예에 바르기는 했다. 김민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내 시선은 다시 서연의 얼굴로 향했다. 부산 고객사 미팅이 취소됐나 보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며 내 시선을 피했다. 우연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한 어조였다. 나도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회의를 해야 했는데 고객사가 꼭 여기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더 우연인 건 고객사도 갑자기 취소됐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갑자기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거짓말을 파문이 공기 중에 눈에 보일 듯이 번져나갔다. 박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려 했다. 서연 씨, 저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그를 직접적으로 가로막았다. 옆 옷걸이에 걸려있던 짙은 남색 셔츠를 집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거 잘 어울리겠네요. 서예 씨가 옷 고르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제 옷장 절반이 다 그이가 골라준 거예요. 물론 최근 2년 동안은 줄었지만요. 늘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교하게 연마된 수수룡 칼 같았고 그 위장의 얇은 막을 정확하게 갈랐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고 다시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다. 민준 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뭘 그렇게 서둘러요? 나는 셔츠를 다시 천천히 정중하게 걸어두었다. 박지훈 씨는 멀리서 오셨고 말투를 보니 이곳분 같지는 않네요. 저희가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죠. 식사는 하셨어요? 위층에 아주 괜찮은 한정식집이 있어요. 김민준 씨,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은 마지막 품위를 지키려 했었다. 오해?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무슨 오해 말이에요? 당신과 내 아내가 백화점에서 다정하게 옷을 고르고 남편인 내가 우연히 마주친 건데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설마.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췄다. 내 시선은 탐조등처럼 서연의 눈을 고정했다. 설마 누군가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백화점의 배경음악이 하필이면 흔해 빠진 사랑 노래로 바뀌었다. 가수는 목이 터져라 영원한 사랑을 외치고 있었는데 듣기에는 유난히 비꼬는 듯했다. 주변의 인파는 우리 곁을 조용히 흘러갔고 가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이것은 도시 사람들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낯선 사람의 어색한 순간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는.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가슴이 눈에 띄게 오르내렸다. 민준 씨, 10분만 시간을 줘요.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해요. 좋아요. 나는 시원스럽게 동의했다. 그리고 박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박지훈 씨, 여기서 잠시 기다려도 괜찮겠죠? 박지훈은 억지로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백화점 한쪽 구석에 있는 카페로 향했다. 서연의 하이힐이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을 두드려 급하고 청량한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오늘 내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준 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너무 예뻐서 아까워서 못 신겠다고 말했던 신발이었다. 우리는 창가 자리로 앉았다. 오후의 짙은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어두운 나무 테이블 위에 선명한 빛과 그림자의 경계선을 그었다. 마치 지금 우리의 관계처럼.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설명할 수 있어요. 듣고 있어요. 나는 몸을 뒤로 기대어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된 듯한 자세를 취했다. 박지훈 씨는 정말 회사 협력 업체 사람이 맞아요. 그의 회사는 부산에 있어요. 이번에 서울에 온 건 왜냐하면 뭐죠? 나는 평온하게 추궁하며 그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뒤엉키며 내면의 긴장을 드러냈다. 저희 회사가 그를 장기 협력 디자이너로 계약하고 싶어요. 그는 감각은 아주 좋지만 비즈니스 자리에서 복장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를 데리고 면접 때 입을 정장을 고르러 온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끊었다. 당신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는요? 그녀의 손이 전기에 감전된 듯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며 테이블 아래로 숨겨졌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결혼 5주년 때 내가 거의 반년치 월급을 모아 샀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영원히 끼고 다니겠다고 말했던 그 반지가 사라졌다. 집에 두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오늘 아침에 당신 빨래 걷어줄 때 화장대 위에서 봤어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이 반지 보관함으로
쓰던 백조 모양 작은 상자가 비어 있었어요. 그녀의 방어선은 내 시선 아래 한 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 점차 공포라는 안개가 서리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단지는요? 나는 다시 물었다. 오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카페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지금은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마침내 온 힘을 다해 그 두 글자를 내뱉었다. 한 달 전에 잃어버렸어요. 당신이 화낼까봐 계속 말 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설명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요. 아쉽네요. 그 반지 꽤 비쌌는데. 민준 씨. 그럼 당신들은 정말 순수한 업무 관계인가요? 나는 다시 화제를 돌렸다. 그가 부산에서 멀리 날아오고 당신은 나에게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겨우 협력업체 사람 옷 한 벌 골라주려고? 게다가 계약 세부 사항까지 백화점에서 논의해요? 나는 마침내 웃었다. 웃음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서연 씨,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이에요. 나는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알아요. 당신은 거짓말할 때마다 오른쪽 눈꺼풀이 무의식적으로 미세하게 떨려요. 그녀는 지금도 떨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들어 오른쪽 눈을 가렸다. 이 무의식적인 동작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일말의 희망을 완전히 부쉈다. 3년 됐죠.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마치 한 줄기 바람에도 크커질 듯 가벼웠다. 그녀는 눈을 가린 채 멈춰섰다.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것처럼. 당신들이 함께한 지 최소 3년은 됐을 거예요. 내가 이 숫자를 말했을 때 나는 내 위장이 옥신거리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바로 3년 전부터 당신은 잦은 출장을 갔고 매번 돌아와서는 너무 피곤하다고 했죠. 내가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기억해요? 그때부터 당신은 향수를 바꿨어요. 고객이 선물해 준 거라고 했죠. 나를 조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래야 했나요? 나는 부드러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몸을 뒤로 젖히며 더 편안해 보이려고 했었다. 나는 그저 기억력이 좋을 뿐이에요. 특히 당신에 관한 모든 일은요.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할 것이 있는지 물으려 했지만 우리 사이의 차가운 대치 분위기에 주저하며 다시 물러섰다.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은 간청하듯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어떤데요? 당신들은 세속을 초월한 플라토닉한 정신적 교류인가요? 아니면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한 음절 한 음절 물었다. 그는 당신의 그냥 남사친인가요? 이 극도의 비꼬는 말이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꿰뚫었다. 됐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반들반들한 바닥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끌렸다. 집에 가요. 지금 당장 집에 가요. 그럼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줘요. 나는 여전히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를 사랑하나요? 그녀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추궁하며 그녀에게 도피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냥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든 가방을 움켜쥐고 카페를 빠른 걸음으로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인파를 헤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던 박지훈에게 다가가 무어라 속삭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박지훈은 내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오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짧게 교차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의 눈에서 승리자의 득이한 향함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일말의 동정심을 읽어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홀로 10분 동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그 얼음물을 다 마셨다. 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깨어나는 별들처럼 하나둘씩 켜졌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집에 갈게. 며칠 동안 우리 각자 냉정하게 생각해봐.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손가락을 움직여 3년 전 사진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막 이사 왔을 때 텅 빈 거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거리낌 없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다. 다음 사진은 작년 결혼 기념의 기념사진이었다. 고급 레스토랑, 정교한 요리. 나와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마치 상업 광고 포스터처럼 정형화되어 있었다. 그날 우리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었지? 기억의 대부분은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더 앞으로 넘겨보니 더 많은 삶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야근하고 심야에 돌아와 피곤에 지쳐 잠든 모습. 내가 출장 갈 때 냉장고 문에 붙여둔 그녀의 서툰 손글씨 메모. 우리가 함께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사오던 화분들.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무수히 많은 일상 사진 속에서 서연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을 입고 있었고 낯선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어떤 사진에서는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너무나도 느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매일 함께 살던 나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 백화점의 눈부신 조명 아래 박지훈이 그 짙은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을 때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것은 서연이 2년 전 내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색깔만 달랐을 뿐. 나는 그때 그 브랜드가 너무 비싸고 사치스럽다고 투덜거렸는데 그녀는 웃으며 가끔 사치해도 괜찮다고 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녀는 그때 두 벌을 샀던 것이다. 한 벌은 나에게, 한 벌은 그에게. 나는 휴대폰을 끄고 종업원을 불러 계산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 여자분은 떠나실 때 이미 계산하셨습니다. 종업원이 예에 바르게 말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이런 사소한 품위를 지키고 있었다니. 백화점을 나설 때 밤하늘에는 어느새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우산도 없었고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내 비서 이준호 씨에게서 온 업무 메시지였다. 김 본부장님, 내일 한비테크와 제안서 회의가 오전 10시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고객사에서 오후에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합니다. 알았어. 나는 답장했다. 삶은 여전히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지구가 멈춰 사는 일은 없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아파트 주소를 말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한번 훑어고 왔다. 형님, 괜찮아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네온사인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 빛의 띠를 이루고 있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방금 알았거든. 기사님은 분명 호기심이 발동한 듯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좀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도시의 네온사인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다. 와이퍼는 앞유리 위를 규칙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며 단조로운 소리를 냈다. 마치 이미 흐릿해진 이 세상을 애써 닦아내려는 듯. 나는 휴대폰을 열어 거의 잊어버릴 뻔한 이름을 찾았다. 3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였다. 대학 시절 내 위층 침대에서 자던 친구 최연우. 지금은 사일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 연결되었다. 그의 늘 그랬던 비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김민준 본부장님, 무슨 일로 나를 찾으셨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누가 우리 김 사장님을 화나게 했어? 사람 좀 찾아줘. 박지훈이라는 남자인데 부산에서 왔고 직업은 디자이너인 것 같아. 나는 잠시 멈췄다.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서연의 지난 3년간의 모든 행적 기록을 찾아줘. 출장 기록 하나하나까지다.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최연우의 목소리도 진지해졌다. 민준아, 정말 확실해? 확실해. 나는 차창에 비친 내 흐릿하고 낯선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 설령 그 진실이 너무나 아플지라도 이미 아파. 더 나빠질 것도 없어. 나는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눈을 감고 차가운 차창에 기댔다. 머릿속에는 백화점에서의 한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었다. 그녀가 그의 셔츠깃을 정리해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 그 집중된 눈빛. 그 집중된 눈빛을 그녀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내게 주지 않았던가. 택시는 아파트 입구에 멈췄다. 나는 돈을 내고 내려 익숙한 복도로 걸어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짝이는 거울 속에 36세 남자의 얼굴이 비쳤다. 눈가에는 이미 감출 수 없는 잔주름이 생겨 있었고 머리카락은 여전히 풍성했지만 관자놀이 부근에는 이미 몇 가닥의 흰머리가 숨어 있었다. 고급 정장 재킷 어깨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짙은 천 위에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갑자기 오늘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던 데이트 날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 약속은 우리 둘 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벌써 넉 달 연속 취소되었었다.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우리 집 문 앞바닥에는 정교한 종이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집어들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디저트 가게의 시그니처 밤타르트였다. 가방 안에는 작은 카드도 한 장 꽂혀 있었는데 그 위에 그녀의 서툰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미안해요. 나는 그 타르트를 들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치읓같이 어둡고 고요한 거실로 들어섰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을 가로질러 발코니로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비온 뒤에 습한 공기를 실어 얼굴을 때렸고 나는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래층 아파트 정원에는 한 남자가 검은 우산을 쓰고 우리 집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 직감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 사람이 박지훈이야. 그는 그렇게 5분 정도 서 있다가 이내 몸을 돌려 떠났다. 큰 그림자는 이내 젖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 밤 타르트를 그리고 그 정교한 종이 가방과 함께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최연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조사 시작했어. 아, 그리고 민준아, 미리 하나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서연이 예전에 유산한 적 있어? 내 몸이 순식간에 굳었다. 피가 이 순간 응고되는 것 같았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방금 의료기록 확인하다가 봤어. 너 몰랐어? 나는 천천히 주저앉아 거실 벽에 등을 기댔다. 손가락이 굳은 채로 답장했다. 나는 그녀가 임신했었다는 걸 한 번도 몰랐어.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거실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다. 창밖에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박힌 차가운 날짜는 녹슨모처럼 내 시야에 갇혔다. 3년 전 6월 17일 진단 결과 그 칸에는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초기 임신 중절 수술. 그날 나는 어디에 있었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 기억은 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신문지처럼 가장자리가 흐릿해지고 번져 온통 얼룩져 있었다. 나는 서랍을 뒤져 낡은 휴대폰을 찾아 충전하고 이미 잊고 있던 전자 스케줄러를 열었다. 3년 전 6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한빛테크 프로젝트 제안서 회의. 오후 2시 부산행 비행기. 사흘간 진행되는
산업박람회 참석. 그날 아침의 상황이 슬로모션, 영화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에 재생되었다. 서연은 내 넉넉한 흰 셔츠를 입고 부엌에서 나를 위해 계란을 삶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에 부드러운 금빛 테두리를 둘러주었다. 나는 뒤에서 그녀를 가볍게 안았고 손은 습관처럼 그녀의 평평한 아랫배에 놓였다. 요즘 좀 살쪘나? 나는 그때 장난스럽게 말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이 그 순간 굳어버린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돌아섰을 때 미소가 약간 어색해 보였다. 빨리 옷 갈아입어. 일찍 비행기 타야 한다고 했잖아. 저녁에 도착하면 영상통화 해줄게. 상황 봐서 부산에서는 야근할 수도 있어.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간 물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날 아침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더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집을 나설 때 그녀가 문 앞에 서서 나에게 손을 흔들었고 셔츠 자락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작게 휘날렸던 것만 기억한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때 그녀의 몸속에 작은 생명이 잉태되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3만 피트 상공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그녀는 홀로 차가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갔다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다. 휴대폰이 내 무감각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화면이 거미줄처럼 미세하게 갈라졌다. 나는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거실의 낡은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한 번 또 한 번, 마치 이미 죽어버린 내 사랑을 위한 장례식 카운트다운처럼. 새벽 3시, 나는 최연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병원 기록에서 수술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찾을 수 있어. 전화 저편에서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찾았다. 서명은 이서연 본인이 했어. 그런데 긴급 연락처 칸에 최연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어. 이 이름은 유령처럼 다시 나타났다. 첫 번째는 백화점에서, 두 번째는 3년 전 수술 기록에서. 부서진 시간선이 내 머릿속에서 다시 조합되기 시작했다. 3년 전 서연과 박지훈은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들의 관계는 이미 수술 시그를 긴급 연락처로 기재할 만큼 친밀했던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찾을 수 있을까? 조사 중이야. 그런데 초기에 발견한 게 있는데 네가 흥미로워할 만할 거야. 최연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3년 전 6월, 그러니까 수술 전후 그 기간에 서연의 회사와 부산의 한 신생 디자인 스튜디오가 심층 협력을 했었어. 그 스튜디오의 창립자가 바로 박지훈이야. 프로젝트 내용은 뭐였는데?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의 비주얼 리브랜딩 프로젝트였어. 서연은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박지훈은 외부 영입된 수석 디자이너였지. 프로젝트 공식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내가 입수한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정상적인 업무 필요를 훨씬 초과하는 빈도로 사적으로 만났어. 나는 눈을 감았다. 관자놀이가 옥신거렸다. 그 사적인 만남은 언제 시작된 거야?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수술 2주 전이야. 서연이 협력사 스튜디오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부산 출장을 이틀 신청했어. 그런데 항공사 티켓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실제로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어. 사흘, 또 사흘. 이번 내 출장과 똑같은 기간이었다. 수술 후에는. 수술 후 일주일 뒤 서연은 회사에 5일 휴가를 신청했어. 그런데 박지훈의 신용카드 소비 기록에 따르면 그 일주일 동안 그는 서울 시내의 한 5성급 호텔에 연속으로 나흘을 묵었어. 그리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같은 시간대에 서연의 휴대폰 신호도 여러 차례 그 호텔 근처에서 포착됐어. 차가운 퍼즐 조각이 최연우에 의해 무정하게 던져졌고
내 앞에서 점차 선명하고 잔인한 형태로 맞춰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연우가 덧붙였다. 내가 박지훈의 배경을 확인해봤는데 그는 단순히 디자이너가 아니었어. 모건 아트스페이스의 창립자였어. 이 아트스페이스는 2년 전 상당한 금액의 엔젤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자가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췄다. 말해. 내 목소리에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투자사는 김엘리 투자라는 회사야. 김민준, 이 회사의 법인 대표는 너희 어머니야. 피가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고 너무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확실해? 백지읍자 1000번 만번 확실해. 주주 구성표 보내줄까? 보내줘. 30초 후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그래프는 김엘리 투자가 모건 아트 스페이스 지분의 40%를 보유한 최대 외부 주주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투자 계약 체결일은 2년 전, 즉 서연의 유산 사건 발생 후 6개월 뒤였다. 내 어머니가 그녀의 회사를 통해 서연의 연인의 사업에 투자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내 앞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최연우, 나는 말했다.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나 자신도 놀랐다. 박지훈이랑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약속 잡아줘. 우리 둘이서만. 뭘 하려고. 민준아,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마. 나 아주 냉정해. 나는 그를 가로막았다. 무서울 정도로 냉정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비는 이미 그쳤다. 젖은 바닥은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반사했다. 맞은편 아파트 건물에는 여전히 몇몇 불빛이 켜져 있었고 창문 뒤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었다. 더없이 평범한 밤. 하지만 내 세상은 이미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각도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케팅팀 이대리님을 만났다. 그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김 본부장님, 어제 데이트 날은 어떠셨어요? 사모님 모시고 어디로 로맨틱한 나들이 다녀오셨어요? 집에 있었어.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나랑 아내는 이제 소위 데이트라는 게 그냥 아래층에 가서 국밥이나 찌개 먹는 거야. 그는 내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즐겁게 감탄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사모님을 본 것 같아요.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요. 아주 잘생긴 남자랑 같이 있던데. 저는 그냥. 그의 말은 갑자기 멈췄다. 얼굴에는 민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분명 뭔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층에 도착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네가 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평온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절대로 잘못 본 거예요. 이 대리님은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잘못 본 것일까? 아니, 그는 잘못 보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컴퓨터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다. 해야 할 일 목록이 깔끔하게 바탕화면에 정리되어 있었다. 10시 제안서 회의, 12시 고객사 점심 식사, 오후 3시 팀 주간 회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짙은 남색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샀던 커플링의 남자용 반지, 서연이 잃어버렸다는 그 반지와 한 쌍인 반지가 들어있었다. 내 반지는 줄곧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가 남자가 반지를 끼면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상자 아래에는 큰 사진 한 장이 깔려 있었다. 작년에 회사에서 해변으로 단체 야유회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서연도 가족 자격으로 참석했었다. 그중 한 장은 그녀가 홀로 해변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마침 뒤를 돌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그렇게 찬란하게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최연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약속 잡았다. 오후 4시 푸른 섬 카페 2층 개별룸. 그는 흔쾌히 동의했어. 일찍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 오후 3시 50분. 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미리 도착했다. 푸른 섬 카페 2층은 아주 조용했다. 개별룸은 좌식으로 되어 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다. 나는 창가 자리를 골랐다. 여기서 아래층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4시 정각. 박지훈이 정시에 나타났다. 그는 오늘 단순한 흰색 티셔츠와 옅은 색 청바지를 입고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있었다. 33세 디자이너라기보다는 갓 졸업한 대학생 같아 보였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움직임은 아주 자연스러웠고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김민준 씨.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훈 씨. 나는 손을 들어 종업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뭐 마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마친 후 침묵이 공기 중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 씨는 괜찮습니까? 우리 집에 있어요. 나는 즉시 되물었다. 아닙니다. 그녀는 호텔에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냥 걱정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자격으로 걱정하는 건가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얼굴에서 어떤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박지우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친구의 입장에서요. 친구. 나는 이 단어를 비꼬는 어조로 되풀이했다. 어떤 친구가 남의 아내 수술동의서에 긴급 연락처로 이름을 적어 넣나요? 그녀가 가장 취약할 때 호텔로 데려가고 남의 어머니의 투자를 아무렇지 않게 봤나요? 그는 분명 잠시 멍해졌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냈을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다. 꽤 많이 조사했네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예를 들어 나는 3년 전 내 아내가 왜 그 아이를 원치 않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종업원이 마침 그때 커피를 가져와 우리의 대화를 잠시 끊었다. 개별룸 문이 다시 닫히자 박지우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잔을 쥐고 잔에서 전해지는 차가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말 안 해줬나요? 네. 수술 전에도 당신에게 말 안 했나요? 네. 테이블 아래에 놓인 내 손은 이미 주먹이 되어 있었다. 왜요? 박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래층 거리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울려 퍼졌는데 멀고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때 당신들은 냉전 중이었으니까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말로는 아이를 가질지 말지 때문에 거의 3개월 동안 싸웠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아이를 너무 원했지만 그녀는 아직 사업이 안정되지 않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그 시기에 일이 너무 바빴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계속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잊고 있던 기억 한 조각이 그의 말에 무정하게 소환되었다. 3년 전 봄, 우리는 실제로 그런 다툼을 했었다. 나는 아이를 원했다. 내 나이와 경제적 상황이 적절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업이 중요한 상승기에 있다고 생각했고 2년 정도 더 기다리기를 원했다. 우리는 이 문제로 몇 번 다투었고 나중에는 이 화제가 흐지부지 되었다. 나는 그녀가 내 말에 설득되어 묵인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야 그것이 단지 논쟁을 유보한 것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찾아와 상의했어요. 박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그때 협력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났고 점차 친구가 되었죠.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너무 원하지만 그녀는 너무 두렵다고 했어요. 임신이 자신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봐,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까봐,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두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녀에게 유산을 권유한 건가요?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권유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의 동요가 나타났다. 저는 그저 그녀의 말을 들어줬을 뿐이에요. 수술은 그녀 스스로의 결정이었어요. 그녀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날 밤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건 당신과 남편 사이의 일이니 당신이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러지 않았죠. 박지우는 컵을 내려놓았다. 수술 당일 그녀는 혼자 갔어요. 수술 후 병원 규정상 긴급 연락처에 연락해야 하는데 그녀가 급한 마음에 제 번호를 적었어요. 제가 그때 마침 다른 업무 때문에 당신들이 사는 이 도시에 출장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병원에 갔군요. 네? 저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왔어요. 그녀는 쉬어야 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당신이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 사흘 동안 자는 것이 소파에서 잤어요. 그뿐입니다. 그뿐이라고요? 나는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웃었다. 그리고 당신들은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거군요. 박지우는 창밖을 돌아보았다. 감정은 결코 스위치가 아니에요. 켜고 싶다고 켜지고 끄고 싶다고 꺼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마치 강물과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가느다란 물줄기일지 몰라도 당신이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쉽게 건널 수 없는 홍수가 되어버리죠. 정말 시적인 변명이네요.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대체 언제부터 함께한 건가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수술 6개월 후요. 그녀가 부산으로 기분 전환점 왔을 때 우리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하지만 김민준 씨, 그전부터 우리의 감정은 이미 선을 넘었었어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 당신은 주체할 수 없었죠. 나는 그의 말을 마저 이었다. 네, 그가 인정했다. 그럼 투자는요? 우리 어머니는 왜 당신의 아트 스페이스에 투자한 거죠? 이번에는 박지훈의 얼굴에 진정한 놀라움이 나타났다. 당신은 몰랐어요? 내가 뭘 알아야 하죠? 모건 아트 스페이스에서 처음으로 열린 소장품 프리뷰 전시회에 서연의 작품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집안의 압력 때문에 비즈니스 쪽으로 전향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작품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영감이 넘쳐요. 2년 전 제가 그녀에게 작품을 전시해보라고 권유했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프리뷰 전시회에서 그녀의 그림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직접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신 거예요. 내 아내가 서양화를 그렸다고?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인데 나는 그녀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떤 이름으로 전시했는데요? 이미자요. 박지훈이 말했다. 할머니 성함이라고 하더군요. 이미자. 나는 마음속으로 나에게는 완전히 낯선 이 이름을 되뇌었다. 그 전시회는 2달 동안 열렸고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서연은 그림 7점을 팔았고 모든 수익을 산간 지역의 한 예술교육재단에 기부했어요. 당신 어머니도 그때 투자를 결정하신 거고요. 그녀는 서연처럼 재능 있는 젊은이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만약 그녀가 그때 저와 서연의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량이 너무 많았다. 내 두뇌는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서연 씨는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박지우는 너무나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했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은 종이 한 장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그녀에게 권유했다고? 나는 황당함을 느꼈다. 제3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아내에게 쉽게 이혼하지 말라고 권유하다니. 저는 그녀가 당신을 이야기할 때의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약간 복잡해졌다. 가장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도 그녀는 당신을 이야기할 때 눈에서 빛이 났어요. 그 빛은 쉽게 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녀는 왜? 고독 때문에요. 박지우는 거리낌 없이 내 말을 끊었다. 그녀는 당신이 점점 남편이 아니라 협력업체 상사처럼 변했다고 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오랫동안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친절하고 책임감이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있지 않다고 했어요. 당신의 마음은 이래 고객에게 그리고 끝없이 처리해야 할 잡다한 일들에 가 있다고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따귀처럼 내 얼굴을 세게 때렸다. 그래서 그녀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찾았다는 건가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정말 친구였어요. 그러다 상황이 통제불능이 된 거죠. 나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들어 한 모금 크게 마셨다. 극도의 쓴맛이 혀끝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녀를 사랑하나요? 박지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모습의 윤곽은 오후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약간 흐릿해 보였다. 사랑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녀일 거예요. 아니면 그녀가 제 앞에서 보여준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녀의 결혼 생활에서의 피로와 초라함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과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생활의 잡다한 일들로 고민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아름다운 한 조각일 뿐이겠죠. 이것은 매우 솔직한 대답이었다. 너무나 솔직해서 잔인할 정도였다. 그녀가 이혼하면 당신은 그녀와 결혼할 건가요? 이번에는 그가 아주 빠르게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박지훈이 설명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일찍 서연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도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죠. 다만 우리는 누구도 이 기한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비혼주의자. 이 5글자가 마치 무딘 칼처럼 내 심장을 천천히 베어냈다.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졌다. 서연이 7년의 결혼 생활, 한 번의 유산, 무수한 거짓말을 쌓아올린 불륜이 처음부터 결말이 정해져 있던 한바탕 소극에 불과했다니. 나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고 심지어 일말의 해방감마저 띠고 있었다. 아마도 이 대화는 그에게도 일종의 작별 인사였을 것이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들이 끝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군요. 내가 물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녀에게 결혼은 해줄 수 없고 안정적인 미래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때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저와 함께하는 것은 그저 자신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되찾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 이 8글자가 마치 바늘처럼 내 귀에 박혔다. 나는 갑자기 내가 무시했던 그 사소한 부분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애정을 갈구하던 모습. 그녀가 신이 나서 내게 업무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내가 건성으로 대답했던 것.
그녀가 그림을 들고 내게 보여주려 할 때 내가 고개 전화에 바빴던 뒷모습, 결국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돌렸던 것들이 그녀의 눈에는 모두 냉담함의 증거였던 것이다. 그녀의 그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나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막연함이 섞여 있었다. 박지우는 캔버스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내게 밀어주었다. 이건 그녀의 최근 작품이에요. 저에게 보관해 달라고 했어요. 적절한 시기가 오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는 손을 뻗어 스케치북을 집었다. 거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고 약간 낡아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유아한 점이 나타났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살던 작은 아파트의 발코니였다.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창틀의 다육식물 위에 떨어졌다. 색조는 따뜻해서 눈가가 시큰해질 정도였다. 뒷장을 넘기자 온갖 종류의 장면들이 나왔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 내가 야근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든 옆모습, 심지어 내가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렸던 그 커플링이 누렇게 바른 편지지에 그려져 있었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마지막 몇 페이지는 그림의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짙은 파란색과 먹색이 뒤섞였다. 그림 속에는 텅 빈 방, 고독한 뒷모습, 그리고 끝없이 내리는 비가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작고 흐릿한 태아의 윤곽이 그려져 있었고 거대한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내 손가락은 그 그림 위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손끝의 온기가 마치 종이를 태울 듯 했다. 결국 3년 전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절망을 이미 그림으로 영원히 담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당신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당신이 단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뿐이라고 했어요. 당신들 사이의 문제는 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했어요. 나는 스케치북을 덮고 손에 꽉 쥐었다. 너무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러 온 건 그녀를 변호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저더러 그녀를 용서해 달라는 건가요? 둘 다 아니에요. 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당신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열 씨는 너무 겁이 많아요. 그녀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요. 저는 제가 계산자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가 계속 죄책감과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계속 속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그는 일어섰다. 캔버스 가방의 어깨끈을 정리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신과 그녀 사이의 일이에요. 저는 이 도시를 떠날 거예요. 앞으로는 그녀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저는 원래 안정적인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번 일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서열 씨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결혼이든 사랑이든 지금 이 모습이어서는 안 되죠. 박지훈이 떠난 후 나는 홀로 개별룸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점차 어두워졌다. 도시의 불빛은 다시 켜졌고 유리창을 통해 테이블 위에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서연과의 대화창을 찾았다.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그녀가 보낸 것이었다. 미안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결국 한 줄의 글자를 입력했다. 내일 오후 3시 집에서 봐. 전송 성공 알림이 떴을 때 내 심장이 무언가에 쥐어짜이는 듯 옥신거렸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내가 입던 넉넉한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바로 3년 전 그 아침 그녀가 나를 위해 계란을 삶을 때 입었던 그 옷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없었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가 돌아오자 그녀는 즉시 일어섰다.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소파 맞은편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 스케치북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스케치북에 닿자 몸이 순식간에 굳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지훈 씨가 다 이야기해줬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거실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창밖에는 비가 언제부터인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메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속여서는 안 됐는데. 왜 임신 사실을 말 안 해줬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우리가 그때 싸우고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은 알려줬어야 했잖아.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 부분의 소매에 떨어져 작은 검은 물자국을 번지게 했다. 무서웠어요.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까봐 무서웠어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당신이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도 예전처럼 나를 무시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때 당신은 야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머리만 대면 잠들었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나눌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건가?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은 토끼처럼 붉게 부어 있었다. 처음에는 박지율 씨를 그냥 대화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내 그림을 이해했고 내 마음속의 서러움을 이해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내가 보이는 존재라고 느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수없이 끝내려고 했지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럼 반지는요? 내가 다시 물었다.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부러 빼놓은 거죠. 그녀의 몸이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 끼고 있을 용기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안 끼는 게 익숙해졌고요.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걸 알지만 당신은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안 그런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마디 한마디 물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세차게 흘러내렸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사랑이 우리 사이의 냉담함과 고독에 달아 없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나는 매일 저녁 일찍 들어왔고 당신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줬고 당신을 출퇴근시켜줬어. 우리의 모든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 내가 보이지 않았어? 나는 갑자기 웃었다.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사연 씨, 나는 당신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어. 당신의 모든 취향을 기억했어. 당신이 그 프랑스 디저트 가게의 밤 타르트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사다 줬잖아. 당신이 하이힐이 발이 아프다고 해서 매일 30분 일찍 일어나 차로 출근시켜줬잖아. 이 모든 게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 제가 본 건 당신이 항상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아파서 열이 나서 전화했을 때 당신은 중요한 회의 중이라며 나보고 혼자 병원에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참 그린 그림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당신은 시간이 없다며 나중에 보라고 했잖아요. 김민주 씨, 사랑은 물질과 건성으로 하는 동반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나는 갑자기 그녀가 아파서 열이 났던 그날, 내가 정말 회의 중이었지만 회의가 끝나고 약을 사서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가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림을 보여주려 했을 때 내가 정말 긴급 제안서 때문에 바빴지만 나는 그녀가 단지 일시적인 흥미일 뿐이고 나중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 사이의 간극은 결코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사안했지만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피곤하게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지난 7년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달콤함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따뜻함도 있었고, 고독함도 있었다. 무시되었던 사소한 부분들,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들, 서로 오해했던 순간들이 조수처럼 나를 덮쳤다. 우리 이혼하자.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말을 마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멈췄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나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당신, 나랑 이혼하겠다고? 네. 나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의 균열이 너무 커서 이미 되돌릴 수 없어요. 당신의 거짓말이든 우리 사이의 오해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박지훈 씨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원이 섞여 있었다. 저는 이미 그와 연락을 끊었어요. 앞으로는 그와 어떤 왕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박지훈이 없었더라도 우리 사이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비도 그쳤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문가로 걸어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말했다. 알았어요.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에게 준비하라고 할게요. 그녀는 문을 열고 잠시 멈칫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민준 씨, 저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조금만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질문에는 결코 답이 없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집어 다시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 따뜻한 발코니 정물화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분명 서연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이혼하겠다고? 그녀가 물었다. 왜 한 번 용서하지 않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해. 서연이는 본질적으로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너희는 7년 동안 함께했고 감정적인 기반도 있잖아. 어머니는 박지훈의 아트 스페이스에 투자한 게 서연과 그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의 몸이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연이가 너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어. 박지훈은 그녀의 친구고 그녀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다고 했지. 나는 그에게 투자해서 서연이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그녀를 무시하더라도 내가 그녀를 아끼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를 더 깊이 빠뜨릴 뿐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방치한 거예요. 나는 그저 그녀가 안쓰러웠을 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네가 어렸을 때 나랑 네 아빠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너를 소홀히 했지. 나는 서연이도 너처럼 결혼 생활에서 고독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하면
그녀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어머니의 방치, 나의 냉담함, 서연의 고독, 박지훈의 개입.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벗어날 수 없는 거미줄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지만 모두 사랑하는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다. 엄마, 어떤 길은 반드시 스스로 걸어야 하고 어떤 실수는 반드시 스스로 감당해야 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와 서연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재산을 다투지 않았다. 집은 내가, 차는 그녀가 가졌다. 우리 공동의 추억들은 각자 포장해서 가져갔다. 서명하던 날, 서연은 옅은 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연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주 평온했다. 울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앞으로는 몸 잘 챙겨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도. 구청을 나설 때 햇살이 좋았다. 서연은 몸을 돌려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가늘고 단단했으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상상했던 고통은 없었고 다만 일종의 허탈함만이 있었다. 나중에 나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문화 콘텐츠 회사를 창업했다.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홍보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나는 서연의 말이 떠올랐고 그녀의 스케치북에 담긴 따뜻한 색조들이 떠올랐다. 어쩌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한 미술 전시회에서 이미자라는 이름으로 출품된 그림들을 보았다. 그림 속에는 찬란한 노을이 펼쳐져 있었고 색조는 따뜻하고 밝았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두움과 고독함은 없었다. 나는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옆에 있던 전시회 직원이 이 이미자라는 예술가가 최근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작품은 삶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웃으며 몸을 돌려 떠났다. 어쩌면 어떤 사랑은 우리와 함께 여정의 한 구간만을 동반하도록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결말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따뜻함과 감동,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킨 고통과 오해는 모두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짙게 물들어 하늘의 절반을 채우고 있었다. 마치 이미자의 그림속처럼 밝고 따뜻하게. 미래는 아직 길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에서 잘 살아갈 것이고 시간은 천천히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서진 과거는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드럽게 쓰다듬어질 것이다.